2003년 8월 4일 새벽 4시 서울 종로구 개동.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현대그룹 사옥 뒤편 화단에 무겁고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굴지 재벌의 심장부였던 그곳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그 새벽의 정적을 깬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전 5시 40분경 청소를 위해 출근한 미화원 김모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단 소나무 숲 사이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원 미상의 투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대북 송금 의혹과 권력형 비리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바로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정몽원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이 맨손으로 일궈낸 현대왕국의 적통 후계자이자 남북 경협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가던 그의 죽음은 그렇게 예고 없이 너무나도 차갑게 찾아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권력과 자본의 위험한 거래,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사건이 발생한 개동사옥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진무를 보던 곳이자 현대그룹의 정신적 본산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현대 신화가 탄생하고 지휘되던 바로 그곳에서 그룹의 총수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형사들과 현장 감식반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뿔테 안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양복 상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확인한 경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포토라인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던 정몽원 회장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옥 12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집무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충망은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집무실 내부 풍경은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뇌와 압박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 2병과 빈병 하나, 그리고 담배꽁초들이 수북이 쌓인 잿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다툼이 있었던 난투의 흔적 그만이 존재했던 공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서라고 적힌 그 봉투들은 각각 부인 현정은 여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1차 감식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타살 혐의점 없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논의가 오갔으나 유가족의 반대와 명확한 현장 증거들로 인해 쌓이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12층이라는 높이, 뜯겨진 방충망,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유서와 안경. 이 모든 정황 증거는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뉴스를 통해 정 회장의 투신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출근길에 올랐던 직장인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 속보를 지켜보았고, 개동 사옥으로 출근하던 현대 임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옥 앞을 서성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미래를 고민하던 총수가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 계열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코스피 지수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보다 더 거대했던 것은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당시 정몽원 회장은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 정국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야당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검찰과 현 정권을 압박했고,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언론은 연일 비운의 황태자, 정치검찰의 희생양인가, 비리의 몸통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몽원 회장은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3일 연속으로 이어진 고강도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과 압박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정 회장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북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러나 현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사법 처리의 위기, 자신이 입을 열면 믿었던 가신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다치고 입을 다물면 자신이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 딜레마가 그를 12층 창가로 내몬 것은 아니었을까요? 집무실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가 몸을 던지기 직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천억 원의 자금 흠을 쥐고 흔들던 재벌 총수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지키고 싶어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제부터 그 차가운 기록들을 하나씩 들추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남북관계와 그 이면에 도사린 정경유착의 그늘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화려한 해장실 뒤편에 숨겨져 있던 고뇌와 수사 기록 속에 남겨진 그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개동사옥의 새벽을 깨운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멈춘 곳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정몽원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검찰이었을까요? 정치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현대라는 이름의 무게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시절, 왕자의 난과 대북 사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정몽원이라는 인물이 겪어야 했던 운명적인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1부를 마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정몽원 회장이 어떻게 현대그룹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형제들과의 처절했던 경영권 분쟁, 이른바 왕자의 난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뇌와 고립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계속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정몽원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2000년 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생을 마감하기 3년 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였던 현대그룹은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왕자의 난이라 불렀습니다. 형제들 간의 고륙상쟁,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유약해 보였던 다섯째 아들이 그룹의 왕관을 쓰게 된 과정은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정몽원, 그는 누구였을까요? 생전에 그를 기억하는 지인들은 그를 문학소년 같은 이미지로 회상합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야성을 지녔던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뚝심 있고 선이 굵은 형 정몽구, 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내성적이었으며 경영일선에서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묵묵히 실무를 챙기는 꼼꼼한 관리자형 리더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지망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경계열로 진학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는 태생적인 사업가라기보다는 지적인 엘리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현대라는 거함의 키를 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정주영의 유별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말년의 정주영 명예회장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인 북한과의 교류, 즉 금강산 관광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시향민으로서의 한을 풀고 민족 통일에 물꼬를 트겠다는 기업가 정주영의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하고도 불확실한 과업을 묵묵히 군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아들은 바로 정몽원뿐이었습니다. 2000년 3월,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했습니다.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려던 정몽구 회장과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가신그룹, 그리고 아버지의 의중을 얻은 정몽원 회장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이를 틈타 가신들은 서로 줄을 서며 권력투쟁을 부추겼습니다. 소위 3부자 동반퇴진 선언이 나오기도 했고 인사발령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개동사옥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고성, 회장실 문 앞을 가로막은 경호원들의 대치 상황은 당시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정몽원이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 경영권은 정몽원 회장이 단독으로 잇는다 라고 공식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몽원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형 정몽구는 자동차 부문을 들고 떨어져 나갔고 동생 정몽주는 중공업 부문을 들고 분가했습니다. 정몽원에게 남겨진 것은 현대그룹이라는 정통성과 모태기업인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상선, 현대전자, 하이닉스, 현대아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승자의 저주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알짜배기 현금 창출원이었던 자동차와 중공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몽원의 현대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떠안은 계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와 미수금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야심차게 투자했던 현대전자는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투신증권의 부실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아산이었습니다. 북한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수익은 요원한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한 측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현금은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갉아먹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원 회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 회장 정주영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었고 자신이 현대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정몽원이 맡은 현대는 실패했다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그는 무리한 경영적 판단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시기 현대그룹 내부 회의록과 관계자들의 지문을 분석해보면 정몽원 회장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금팀을 쥐어짜서라도 북쪽에 보낼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계열사 간의 복잡한 순환 출자와 편법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상선이 벌어들인 돈이 현대아산으로 흘러들어가고
현대건설의 어음이 할인되어 대북 사업비로 쓰이는 등 그룹 전체가 북한 사업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햇볕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현대가 필요했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현대는 정부의 금융지원과 특혜가 절실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정몽원 회장은 기업가로서의 합리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경랑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현대라는 거대한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그 이름값을 치르기 위한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났고 홀로 남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빚더미에 앉은 계열사들과 대북 사업 성공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뿐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을 때 정몽원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옆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수천억 원대의 비밀 성금이라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룹의 존망을 걸고 선택한 이 도박은 결국 3년 뒤 그를 차가운 법정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재계의 황태자였지만 속으로는 고립무원이었던 정몽원.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 옥자에 올랐으나 그 옥저는 사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끝없는 자금 압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내몰았을까요? 1998년 6월 16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허리, 임진각으로 쏠렸습니다. 트럭 50대에 나눠 탄 소 500마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이 진두지휘한 이른바 소떼 방북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분단의 얼음을 깨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햇볕 정책의 화려한 서막이었습니다. TV 화면 속 정주영 회장과 정몽원 회장의 표정은 감격에 젖어 있었고 국민들은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행렬 뒤에는 현대그룹의 재무제표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한 거대한 재정적 출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봉쇄하던 기존의 대북 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유화적인 태도로 개방을 유도한다는 획기적인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게는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해줄 민간 파트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요구하는 현금을 대신 지불해줄 지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고스란히 현대그룹, 그 중에서도 정몽원 회장에게 맡겨졌습니다. 1998년 11월, 마침내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일반 남한 시민들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는 처음부터 현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이었습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와 현대가 맺은 계약은 관광객 수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입북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현대는 꼬박꼬박 수백만 달러를 북측 계좌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적자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아산은 설립 초기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몽원 회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효심,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전력, 통신, 철도 등
7대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권을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에 베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북한은 더 많은 현금을 요구했고 남한 정부는 더 빠른 성과를 원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는 긴박하고 은밀한 거래가 오갔습니다. 훗날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예비 접촉 과정에서 북한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이 부담은 현대그룹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7대 대북사업 독점권이라는 명분입니다. 현대는 북한 측에 5억 달러, 현금 4억 5천만 달러, 현물 5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가 북한의 철도, 통신, 전력, 통천 비행장, 임진강 댐, 금강산 수자원, 백두산 관광 등 7개 사업권을 30년간 독점하는 대가인 사업 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급된 시점과 방식을 보면 이것이 순수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환치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억 달러를 북한 해외 계좌, 마카오, 싱가포르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은 치밀하고도 위험했습니다.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현대상선이 어떻게 단기간에 수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등장합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에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일사천리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담보 능력이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통상적인 대출 심사 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암묵적인 압박 속에 집행된 이 대출금은 곧바로 달러로 환전되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이 위험한 도박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충수로서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특사와 같은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정부 관료들과 수시로 비밀 회동을 가졌고 국정원장과 독대하며 송금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에게 현대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공적기관이라는 착각, 혹은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현대가 북한에 쏟아부은 돈은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말라붙게 했습니다. 알짜 계열사들이 휘청거렸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의구심을 품고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별세하고 왕자의 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정몽원 회장에게 남은 것은 대북 송금이라는 시한폭탄과 이를 덮기 위한 분식회계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환호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 서 있던 정몽원 회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보낸 막대한 자금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화려했던 햇볕 아래에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와 불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정권이 바뀌고 2003년이 되자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정몽원 회장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순간은 짧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2002년 겨울,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로 뜨거웠지만 여의도 정가에는 심상치 않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말,
권력의 이동과 함께 그동안 통치 행위라는 이름으로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과업 뒤에 숨겨진 거액의 청구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 9월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4천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상선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는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담보도 없이 이 막대한 자금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돈이 현대상선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북한으로 송금된 뒷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현대상선의 운영자금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현대 측도 북한 송금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감춰지지 못했습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감사원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4천억 원 중 2,235억 원, 약 2억 달러에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국정원의 편의 제공하에 북한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그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이 순수한 평화의 의지가 아닌 돈으로 산 결과라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평화를 샀는가? 평화를 만들었는가? 5억 달러의 비밀 거래.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이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대북 송금의 전체 규모는 5억 달러, 현금 4억 5천만 달러, 현물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 돈을 경제협력 사업권 7대 사업권 홍보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철도, 통신, 철도 전군 들어 만들어 송강원 지겐모대 대가했습니다. 즉, 철도, 통신. 현대그룹은 이 돈을 경제협력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은 니거치만의 독도장, 주측 철도, 금강산댐,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알짜 사업을 30년간 독점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한 선투자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전달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직전에 급박하게, 그것도 국정원 계좌를 통해 비밀리에 송금되었다는 점은 이 돈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사례금 성격이 짙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정몽원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족 화해의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 주주들의 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댄 부패한 기업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히 현대상선과 현대전자 등 계열사들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와중에 총수가 수천억 원을 북한에 퍼주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치명타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분노했고 시민단체들은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입장은 난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현대에게 금융지원을 미끼로 대북사업 참여를 종용했고, 현대는 생존을 위해 정부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정부의 지급보증 약속이 있었다는 현대 측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지만 문서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통치 행위라는 미명하에 구두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권이었지만 야당과 여론의 거센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고심 끝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을 수용합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과 호남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샀지만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03년 4월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며 청와대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임동원, 전 경제수석 이기호 등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칼끝은 필연적으로 자금의 출처이자 전달자였던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그가 보호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의 명예, 현대그룹의 경영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임직원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미션을 주었던 전직 대통령과 그 참모들까지. 그는 이 모든 비밀을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가 사석에서 자주 했다는 이 말은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대북 송금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가 이권을 위해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 문제까지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개동 현대사옥을 압수수색하던 날, 정몽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쌓아 올린 대북 경협이라는 탑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정치 권력의 필요, 그리고 재벌의 생존 본능이 뒤얽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 4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직후 대한민국 헌정사상 4번째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인물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송두환 특별검사였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원칙에 입각한 진실 규명. 그가 내건 슬로건은 단순했지만 그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들이었습니다. 특검팀의 출범과 동시에 현대그룹은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4월 중순,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개동 현대사옥과 광화문 현대상선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현대 임직원들에게 개동사옥은 단순한 회사가 아닌 정주영 명예회장의 혼이 서린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검찰 수사관들의 구둣발에 유린당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대외비 서류들과 회계 정부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트럭에 실려나가는 광경은 현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단순히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금의 조성 경위, 즉 돈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전자가 어떻게 그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파헤쳤습니다. 현대그룹의 자금 담당 실무진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밤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신분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부의 파트너나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휘해야 할 그룹 총수의 발이 국내에 묶인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검팀은 예상치 못한 뇌관을 건드리게 됩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5억 달러의 대북 송금이었지만 계좌 추적 과정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대북 사업과는 별개의 아주 치명적인 뇌물이었습니다. 특검은 이 돈이 양도성 예금 증서와 무기명 채권 형태로 세탁되어 정치권 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종착지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DJ의 복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임이었습니다. 특검은 현대가 대북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전 장관에게 150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참작이 가능한 영역이었다면 뇌물 공여와 비자금 조성은 명백한 개인 비리이자 파렴치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정몽원 회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북 송금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그가 평생 지켜온 기업가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 현대아산을 미국 무기중개상 김영환 씨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조물입니다. 불거지면서 사건은 국제적인 무기로비 스캔들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검의 압박 전술은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정몽원 회장을 직접 겨냥하기에 앞서 그의 손발인 가신들을 먼저 쳤습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연이어 소환되었습니다. 특히 이익치 전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정몽원 회장의 지시로 박지원 전 장관에게 1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의 입에서 나온 결정적인 진술. 이것은 정몽원 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연일 현대 비자금, 정치권 강타, 정몽원, 뇌물 공여 혐의 포착과 같은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책임을 져야 회사가 산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채권단은 경영진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5월 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압박의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5월 26일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잔인한 양자택일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박지원 전 장관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특검 수사는 6월 25일 1차 수사기간 만료와 함께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특검은 대북 송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김대중 정부 핵심 인사들과 정몽원 회장 등을 줄줄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 150억 원에 대한 수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이첩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었지만 검찰 중수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력을 가진 상설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보력과 수사 기법으로 정몽원 회장을 다시 정조준했습니다. 특검은 끝났지만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다. 검찰의 서늘한 경고가 개동 사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에게 2003년의 여름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검찰에 불려가 비자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고. 그의 멘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주변에 남긴 말들은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다 안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과연 그는 무엇을 안고 가려 했던 것일까요?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구 앞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수치심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비극의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검찰 중수부 조사실, 외부와 단절된 그 밀실에서 벌어진 72시간의 사투. 정몽원 회장이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했던 진실의 무게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마지막 신문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03년 7월 말,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1층. 대한민국 거학을 척결한다는 중앙수사부 중수부 조사실의 공기는 바깥 날씨와는 정반대로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이곳은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저승사자의 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일단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멀쩡히 걸어서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권력의 정점과 나락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면서 정몽원 회장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행위인 대북 송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리 논쟁의 장이었다면 검찰 중수부의 수사는 명백한 개인 비리와 뇌물죄를 겨냥한 사법 처리의 수순이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정확히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행방과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7월 26일, 31일, 그리고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이 세 번의 소환, 도합 3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는 엘리트 기업인으로 살아온 그의 자존감을 산산이 조각내고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환이었던 7월 26일, 정 회장은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그를 옥죄의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최측근이자 가신 중의 가신이었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이익치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몽원 회장의 지시를 받아 양도성 예금 증서 CD 150억 원어치를 박지원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 정 회장에게는 150억이라는 돈의 액수보다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정 회장을 몰아세웠습니다. 회장님, 이이치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증거가 회장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차분하지만 집요한 질문은 그의 멘탈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소환일인 7월 31일,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장관과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회장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면 그는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라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부인한다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며 현대그룹 전체가 검찰의 보복 수사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8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몽원 회장은 세 번째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청사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그는 좁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그날의 압박감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 회장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거의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문 없는 밀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날 조사의 핵심은 박지원 전 장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회장님이 안고 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면 선처를 건의하겠습니다. 폐유와 협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 회장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150억 원 비자금 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인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을 도와주었던 정치적 동지들이 줄줄이 구속될 것이고 아버지의 유산인 현대아사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어 살아남느니 차라리 모든 비밀을 안고 사라지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8월 3일 새벽 2시,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는 정몽원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지원 씨와 대질은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대중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조차 감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다시 나오십시오. 그때는 박지원 전 장관과 대질 신문을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가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질 신문. 그것은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내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 검찰 조사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네가 돈을 줬잖아. 아니 안 받았다. 라며 서로의 죄를 폭로하는 추악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 내성적이고 자존심 강했던 정몽원 회장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새벽 3시경 서울 성북동 자택이 아닌 종로구 개동 사옥으로 차를 돌리게 한 그의 결정은 이미 이때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개동 사옥, 자신이 지켜야 했던 현대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검찰 조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관들이 그에게 어떤 카드를 보여주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한 인간의 생존 본능을 꺾어버릴 만큼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리적인 공방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예감. 취조실을 나온 그는 이제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합니다. 개동사옥 12층 집무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와인 몇 잔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유서. 그 안에는 검찰 조사실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3일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한식당. 밖에는 늦여름의 습한 공기가 가득했고 식당 안 룸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곳에는 정몽원 회장과 부인 현정은 여사, 그리고 그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혜정의 생전 마지막 식사,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정혜정의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반주로 나온 술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말수는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간간히 미안하다, 고생이 많다는 식의 짧은 말만 던졌습니다. 특히 김윤규 사장에게 대북 사업의 현황을 꼼꼼히 물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인 밤 10시경, 정 회장은 자택인 성북동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개동으로 가자.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워낙 일에 몰두해 있던 그였기에 회사에 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마음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 정몽원 회장은 서울 종로구 개동 현대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보안요원에게 가볍게 목매를 건넨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 회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CCTV에 잡힌 마지막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와인을 꺼냈습니다. 경찰 감식 결과 현장에는 와인 2병이 비워져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술과 담배. 그것은 그가 겪고 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오자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총 3통의 유서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가 죽음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남은 자들에게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내 현정은 여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A4 용지 4장에 빼곡히 적힌 글에는 남편으로서의 미안함과 가장으로서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짐을 남기고 떠나 미안하오. 지혜로운 당신이 내 몫까지 잘해줄 것이라 믿소.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가 아내에게 현대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현정은 여사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정은 자신의 형제들이 아닌 아내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경영권 분쟁을 예견하고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방패로 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이 유언은 훗날 현정은 회장이
범현대가의 공세 속에서도 그룹을 지켜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앞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상 업무 지시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사장, 명예회장님 정주영께는 당신이 보고드려주게. 내가 못다한 일, 당신이 꼭 이루어 주시오. 여기서 명예회장님께 보고하라는 문구는 죽어서 저승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고하라는 뜻으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대북 사업의 지속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안고 사라질 테니 당신은 살아남아 금강산 사업을 계속하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는 그에게 대북 사업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가문의 사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신이는 다름 아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가 유서의 수신인으로 적국인 북한의 지도자를 지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저의 유지를 받들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시작한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는 그가 겪었던 압박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는 남한의 검찰과 여론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신뢰관계라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경우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사업의 지속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 세 통의 유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몽원 회장은 순교자 콤플렉스와 유사한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해야만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자신이 사랑하는 기업과 가족, 그리고 대북 사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간다. 이 문장은 그의 유서 곳곳에 묻어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것입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오던 시각, 유서 작성을 마친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평생 세상을 바라보던 창구였던 안경을 벗는다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겠다는 단절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12층 집무실 창문을 열자 새벽에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검찰청의 포토라인도 채권단의 빗발치는 독촉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고요한 정적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던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환하게 웃던 아버지 정주영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느꼈던 그 벅찬 환희의 순간이었을까요? 쿵! 그 짧은 소리와 함께 한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비운의 황태자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지만 그가 남긴 세 통의 편지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큰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고 현대그룹을 둘러싼 하이에나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오전, 정몽원 회장의 투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명인사의 사망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를 옥죄던 검찰의 수사 시계는 즉각 멈춰섰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150억 원 비자금의 용처와 박지원 전 장관과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를 몰아세웠던 검사들은 이제 허탈함 속에 수사 기록을 덮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입이 닫혔다. 수사팀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 탄식은 당시 검찰이 느꼈던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 회장의 죽음은 법적 공방을 끝내는 대신 치열하고도 추악한 정치적 공방의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즉각 내탓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무리한 특검 수사와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이 기업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노무현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타살 같은 자살, 즉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파를 날리려 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침묵 속에서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불가피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한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깊은 슬픔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남북 화해의 주역을 범죄자로 취급한 결과가 이것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정계, 재계, 관계의 유력 인사들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의 행렬 속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를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세워 훅풍치던 국회의원들,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금융권 인사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죄인 취급하더니 죽으니까 영웅 배접을 한다. 빈소를 지키던 한 현대 관계자의 자조 섞인 말은 당시의 이중적인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은 정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는 아니었지만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아태평화위 명의로 정몽원 회장의 급서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그는 민족 화해와 협력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등을 남긴 애국적 기업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금강산에 파견했습니다. 남한의 재벌 총수 장례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직접 조문을 온 것은 분단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정몽원 회장이 북한 지도부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한 자금줄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창구였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남한 내 보수 세력에게 역시 퍼주기의 대가였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남북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고 현대그룹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연결식 당일 부인 현정은 여사와 자녀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인 애도 물결이 일었습니다. 재벌도 결국 권력 앞에서는 파리목숨이구나. 대중들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가혹한 운명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물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죽음으로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오너십이 사라진 현대그룹을 놓고 채권단은 오너 경영체제를 끝내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의 형제들과 정몽원 회장의 형제들, 즉 범현대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카이자 동생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대그룹의 적통을 누가 이을 것인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유서에서 지목한 후계자는 부인 현정은 여사였지만 그녀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시숙부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 등은 현대가 핏줄이 아닌 며느리가 그룹을 이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은밀하게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들은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목숨을 던져 지키려 했던 것은 현대라는 이름과 대북 사업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현대그룹을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150억 원 비자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 과정에서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기업은 국가의 도구인가? 그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정권이 바뀌자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단죄받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적 상황이 빚어낸 구조적 살인이었을까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주가 폭락과 경영권 분쟁,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짙은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장례식이 끝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미망인 현정은 여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현대그룹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얌전한 내조의 여왕이 아닌 철의 여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댁 식구들과의 처절한 경영권 전쟁, 이른바 시숙의 난이었습니다. 2003년 8월 11일, 정몽원 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현대그룹은 또 다른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던 미망인 현정은 여사가 눈물을 닦고 그룹 회장직에 취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 내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 적은 검찰도 정치권도 아닌 바로 핏줄이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정씨 일가가 지켜야 한다며 며느리인 현정은 회장의 경영체제를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른바 시숙의 난이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목숨을 던져 지키려 했던 현대그룹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 의해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은밀하게 지분을 매집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했습니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거대 그룹을 이끄느냐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조카가 남긴 경영권을 가로치르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현정은이라는 인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서 한 장, 당신이 내 몫까지 다 해달라는 그 마지막 부탁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뚝심의 경영으로 불리며 범현대가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고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그룹을 사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킨 현대라는 이름과 그가 평생을 바친 대북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몽원 회장의 유지는 살아남은 아내를 통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그의 사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고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5년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백두산 관광 합의까지 이끌어냈을 때 사람들은 정몽원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 방의 총정은 정몽원 회장이 쌓아올린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가각되었습니다. 지금 금강산에 가보면 정몽원 회장이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호텔과 편의시설들은 텅 빈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는 남북 화해의 꿈 대신 녹슨 철조망과 차가운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평화의 길은 결국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몽원 회장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벌 총수의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 즉 정경유착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권은 필요에 따라 기업의 팔을 비틀어 국책사업에 동원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숭고한 이상이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현대라는 민간 기업을 자금줄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고 그 대가로 특혜를 약속하는 잘못된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거래의 청구서가 기업에게 날아온다는 점입니다. 전 정권에서 애국적 결단으로 칭송받던 행위가 다음 정권에서는 불법 송금과 뇌물로 규정되어 단죄받습니다. 기업인은 그 사이에서 샌드들치처럼 짓눌립니다. 정몽원 회장은 바로 그 모순의 정점에서 희생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자 했고 정부의 요청에 응했으며 민족을 위해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차가운 법정 구속의 공포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우울한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녔던 그가 왜 하필이면 가장 거칠고 위험한 대북 사업의 최전선에 서야 했을까요? 만약 그가 현대거지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경영권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암시비다 기던을 클에다 날았더라면, 만약 그가 형대가 아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피짐의 업시비 지른 것 초금연 다고랑을 장정에 몽대졌어요. 만약 그가 형대가 아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병금전기 민가시 학자나 문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국책 사업에 동원된 기업들이 토사구팽 당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치는 후진적인 구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몽원 회장이 개동사옥 12층에서 몸을 던지던 그 새벽, 그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미완의 꿈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북 분단의 숙제,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 뿐입니다. 금강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그가 꿈꾸었던 한반도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2003년 8월, 현대 개동사옥의 새벽을 깨운 둔탁한 소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개인의 존엄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타일로 재구성한 정몽원 회장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재벌의 삶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역사의 경랑 속에 부서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다음 사건이 우리가 파헤칠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